큰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초가을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집 도련님이 감나무 밑에 선녀를 봤다는구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여? 대낮에 선녀가 어디 있다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꿈에서 봤다 카더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찌 시작되었는지, 그 감나무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집 총각이 미친 사람처럼 감나무만 들여다본다는 것만 동네방네 소문이 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밑에 정말로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손 잘린 채 쫓겨난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딸 하나를 둔 호라비가 살았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느라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10살쯤 되었을 무렵 호라비는 후처를 들이기로 작정했어요. 혼자 농사짓고 딸 키우기가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새어미는 처음엔 착한 척했습니다. 의붓딸한테도 웃는 얼굴로 밥 주고 옷도 해입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기 배로 아들 하나를 낳고 나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주면서 의붓딸한테는 좁쌀죽에 된장국만 주었어요. 자기 아들은 그늘에 앉혀놓고 부채질을 시키면서 의붓딸은 뙤약볕 아래서 김 메고 물 길어 나르게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그걸 모르지 않았지만 새댁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밤에 몰래 딸 방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조금만 참거라. 내 동생이 좀 더 크면 형편이 나아질 게다.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걸요. 세월이 흘러 딸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계모가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저 계집애가 이제 다 컸으니 시집을 보내시오. 우리 집에 그냥 두면 밥만 축내고 쓸모가 없소. 아니, 아직 어린데 어찌 시집을... 어려요? 벌써 15인데 뭐가 어려요? 당장 내보내시오. 친아버지는 차마 딸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속으로 다른 꾀를 꾸몄습니다. 시집을 안 보낸다면 아예 쫓아내 버려야겠구나. 어느 날 친아버지가 장에 간 사이 계모는 의붓딸을 뒤란으로 불러냈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딸이 순순히 따라가자 계모는 갑자기 도끼를 들고 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딸이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두 손이 뚝뚝 잘려나갔어요. 으아! 닥쳐. 이 집에서 쫓겨나거든 오늘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아버지도 죽는다. 피를 철철 흘리는 딸을 계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딸은 비틀거리며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정신이 아득했어요. 겨우 지푸라기로 손목을 동여매고는 산 아래 샘물에서 상처를 씻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은 눈물도 말랐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도 지쳤고 슬퍼서 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걸었어요. 사흘을 굶고 나흘을 걸어 딸은 어느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고 거기 주렁주렁 붉은 감이 달려 있었어요. 아, 배고파. 딸은 감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있었다면 감을 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손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감을 쳐다보다가 기운이 빠져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와집 사랑채에서는 20살 된 총각 하나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과거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글이 눈에 안 들어오더니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꿈속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선녀가 저희 집 감나무 밑에 내려와 있었어요. 선녀는 슬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아, 총각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총각은 얼른 밖으로 나가 감나무 밑을 살폈습니다. 설마 정말 선녀가? 하지만 거기엔 누더기를 걸친 비렁뱅이 처녀가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총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지만 또 글이 눈에 안 들어오더니 어느새 또 깜빡 잠이 들었어요. 또 같은 꿈이었습니다. 선녀가 감나무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총각이 다시 깨어나 밖을 보니 역시 비렁뱅이 처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각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또 졸음이 와서 잠이 들었고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꿈을 꾸고 나서야 총각은 깨달았습니다. 필경 저 아이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구나. 하늘에서 내려보낸 인연인가? 총각은 밖으로 나가 처녀를 깨웠습니다. 아가씨, 깨시오. 처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황급히 일어나려다가 손이 없어서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아, 손이. 총각은 처녀의 잘린 손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비록 얼굴이 먼지투성이고 옷이 남루했지만 꿈에서 본 그 선녀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집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아니, 저는 염려 마시오.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 드리겠소. 총각은 처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면 내쫓을 게 뻔했기 때문에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순물을 떠다가 얼굴을 씻겨주고 끼니 때마다 자기 밥을 나눠 먹였습니다. 처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총각이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걸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은희님, 저는 손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것인지. 아가씨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오. 내가 꿈에서 3번이나 당신을 봤소. 그러니 이건 하늘의 뜻이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요새 밥을 남기지를 않네. 전에는 늘 조금씩 남겼는데, 그리고 세수 때야 물도 더러워진 게 좀 이상한데. 어머니는 아들이 밖에 나간 사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풍 뒤에서 처녀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마침 그때 총각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가씨는 제가 구해준 사람입니다. 구해? 손도 없는 거지를 집에 들였단 말이냐? 어머니, 소자가 꿈에서 3번이나 선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이 아가씨가 감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이건 필시 하늘의 뜻입니다. 어머니는 처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손은 잘렸지만 인물이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병풍 뒤에 숨겨둘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방을 내어주마. 그렇게 처녀는 별채의 방 하나를 얻었고 몸종까지 딸려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날마다 처녀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듬해 봄, 총각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 그 아가씨 마음에 드느냐? 예, 어머니. 그럼 혼인을 올려라. 손이 없으면 어떠냐? 마음씨가 곱고 착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처녀는 손이 없어서 패백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혼인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색시, 내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야 하오. 내가 없는 동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편지를 보내시오. 서울까지 하인을 보내면 되니. 알겠습니다. 날이 남편이 떠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떡두꺼비처럼 뽀얗고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하며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어서 편지를 써서 서울에 있는 내 남편한테 알려라. 아들 낳았다고. 처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으니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편지를 써서 하인한테 주었습니다. 이걸 서울 사또 댁 뒤편 객사에 계시는 우리 아들한테 전해드려라. 예, 마님. 하인은 편지를 품에 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서울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이 바로 처녀를 쫓아낸 계모의 집이었어요. 계모는 재혼을 해서 서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인이 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새마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디요. 그런디 참 기구한 팔자라 마님이 손이 없어요. 뭐, 손이 없다고? 계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쫓아낸 그 계집애가 아닐까? 그 마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디 도련님이 감나무 밑에서 주워왔다 카더라고요. 계모는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손잘라 쫓아낸 의붓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을요. 계모의 가슴 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현이 감히 그렇게 잘 되어서는 안 되지. 그날 밤 계모는 하인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옷을 뒤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서 편지를 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현이 아들을 낳았구나. 계모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것처럼 필체를 흉내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니 발도 없고 손도 없는 괴물 같은 것을 낳았다. 당장 며느리와 그 흉물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하인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도련님한테 편지를 전했어요. 남편은 편지를 받아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하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과거 보고 돌아갈 때까지 절대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지 마시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소. 하인은 답장을 받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계모는 또 하인이 잠든 틈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전현편을 들다니.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해주지. 계모는 또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치기 했습니다. 당장 며느리와 그 괴물 새끼를 집에서 쫓아내시오.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오. 하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전했습니다. 마님, 도련님 답장입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대체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분명히 아들 필체였고 아들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들의 명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이건 내 아들의 뜻이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와 아이를 집에서 내보내야 한단다. 처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 집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처녀 품에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끼니는 해결하거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녀는 아기를 업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걸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은자는 한 달도 안 돼서 바닥이 났고 그 뒤로는 정말 빌어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처녀는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샘물을 찾았습니다. 샘물을 발견하고 반가워서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물을 마시려고 엎드렸는데 그만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샘물 쪽으로 빠져들어가려는 거예요. 아, 처녀는 급한 나머지 손도 없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발, 제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샘물 속에서 두 손이 튀어나오더니 처녀의 팔목에 척 달라붙는 거예요. 순식간에 손이 팔목에 붙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처녀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지켜주시고 제 손까지 돌려주시다니. 처녀는 손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어느 주막에서 일을 도와주고 끼니를 얻어먹으며 살게 되었어요. 한편 서울에서 과거를 본 남편은 급제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런데 어머니, 색시와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편지 받은 대로 편지요. 무슨 편지 말씀이십니까? 내가 며느리와 손자를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편지를 바꿔친 겁니다. 그럼 지금 며느리와 손자는 어디서 고생하고 있단 말이냐? 남편은 그날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등짐장수 차림을 하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남편은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하는데 물을 가져다 주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우리 색시와 똑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그 여인은 손이 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처녀도 그 등짐 장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우리 낭군과 똑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낭군은 양반이었고 저 사람은 등짐 장수였습니다. 처녀는 세상에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놀고 있던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등짐 장수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는 남편의 다리를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먹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천륜이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남편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색시요. 여보,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막 사람들도 다들 눈물을 닦으며 기뻐했어요. 남편은 아내 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손이 어찌. 하늘이 돌려주셨어요. 처녀는 샘물에서 손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미안하오.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오너라. 내 며느리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리고 남편은 하인을 시켜 편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인이 묵었던 그 집으로 가보니 과연 계모가 살고 있었어요. 계모는 관가에 끌려가 모든 죄상을 실토했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처녀의 친아버지도 그제야 딸의 사연을 알고 달려왔지만 딸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아버지 딸이 아닙니다. 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벼슬이 높아졌고 처녀는 현숙한 양반댁 부인으로 아들, 딸을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손엔 왜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이건 말이다 하늘이 어머니한테 준 선물이란다. 선물이요? 그래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지만 하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단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신단다. 아이들은 어머니 손의 자국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댁 부인은 손 잘렸다가 샘물에서 되찾으셨다더라. 그래서 저 샘물을 손샘이라 부른단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저 샘물에서 기도하면 한 맺힌 일이 풀린다고들 하더라. 그 샘물은 지금도 그 마을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집니다.